저는 오히려 혈압이 약간 낮아요. 저혈압이라서 약해 보여요. 약하진 않은데 그래서 올해는 어느 고혈압에 대해서 배울 거니까 그래도 저혈압도 위험하고 고혈압도 위험하다고 하니까요. 좀 제대로 좀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혈압이면 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 좀 그렇죠. 들어봤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가족이 고모, 삼촌, 이모가 다 집에 이제 오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다 약봉지를 여세요. 아이고. 고혈압약을 털어놓고 아침을 시작하세요. 네. 그게 이제 아침 인사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가족력이 있어서 특히나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예요. 고혈압. 오늘 제대로 좀 배우고 가야겠어요. 진짜 근데 실제로 고혈압 인구가 많습니다. 이 고혈압 우리나라에만요. 이 고혈압으로 분류되는 인구가 1,100만 명이라고 하고요. 실제로도 전 세계 사망 위험 요인 1위입니다. 이 정도면 국민병이라고 할 만한데요. 고혈압 잘 다스리는 법 새해부터 공개 클리닉 웰과 함께하면서 알아보시죠. 오늘 함께해 주실 친절한 안방 주치 순환기 내과 이상현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십시오. 예. 교수님은 뭐 새해 소망이나 이런 거 있다면 어떤 거 있으실까요? 예. 저는 올해 저희 작년에 아기가 태어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요. 네, 축하드려요. 예. 저희 감사합니다. 저희 아기의 그 건강과 행복을 빌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뭔가 되게 좀 후련하게 시작을 하네요. 네, 맞아요. 아이들이야 뭐 혈압 걱정이 없겠지만 여기는 이제 지금 혈압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사실 고혈압을 뭐 이렇게 혈압 한 번 재보고 좀 높게 나왔네 해서 내가 고혈압이다 이렇게 진단하기는 좀 힘들죠? 예, 일반적으로 저희가 진료실에 내원해서 측정한 혈압이 140에 90을 넘는다고 하면 적어도 하루 이상의 간격을 두고 2번 이상 측정을 하게 됩니다. 측정을 해서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이거나 140.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이면 고혈압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120만 조금 넘어가도 막 아찔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보통 재면은 110에서 한 60 요 정도 나오거든요, 제가. 그런데 조금 약간 이제 어느 날 컨디션이 좀 안 좋을 때 재면은 이제 120에서 한 80 정도인데 그건 정확히 지극히 정상인 거라는 거죠. 네. 140을 기준으로. 예. 다행이네요, 네, 다행이네요. 그럼 교수님 우리가 이렇게 보통 이렇게 병을 이야기할 때 뭐 1단계, 2단계, 1기, 2기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그럼 고혈압도 이런 단계나 뭐 정도 차이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예. 준비된 화면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 네. 혈압을 이렇게 분류하는 기준표인가 봐요. 이런 네, 게 있구나. 그렇네요. 네. 저희가 정상 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수축기 혈압이 120 이하, 이완기 혈압이 80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정상 혈압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심내혈관 질환의 발병이 가장 작은 최적의 혈압을 말하는 것이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120에 129 수축기 혈압이 그 정도 나오고 이완기 혈압은 정상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주의 혈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의 혈압. 예. 그리고 수축기 혈압이 130에서 139 사이 혹은 이완기 혈압이 80에서 89 사이라고 하면 네. 고혈압 전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정도 수치도 많이 본 것 같은데 주변에서. 예, 그 고혈압 전 단계 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0에 90 네네. 예, 수축기 혈압이나 이완기 혈압이 140에 90을 이제 넘게 누가 봐도 되면 높아지네요. 예, 이거는 고혈압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이야. 특히 이제 수축기 혈압이 160을 넘거나 네. 혹은 이완기 혈압이 100을 넘으면 2기 고혈압으로 저희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예. 160 넘는 분들도 많이 보셨겠네요, 교수님. 예, 많습니다. 예. 오. 특히 저희 이제 대학병원에 오시는 네네. 환자분들은 생각보다 혈압이 조절이 잘 안 되거나 처음에 혈압이 너무 높아서 2차 병원이나 일반 개원가에서 저희 병원으로 보내주신 바로 환자가 대학병원 많습니다. 가보세요, 예. 이렇게. 아니 보통 혈압이 있다고 그러면 그냥 혈압이 높으면 약을 먹는다고 생각했지 이게 암처럼 뭐 1기, 2기 이렇게 단계가 있는지 진짜 몰랐어요. 예, 교수님 궁금한 게 아까 설명하실 때 수축기와 이완기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수축은 뭐고 이완은 뭐고? 예.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왜 혈압을 잴 때는 꼭 이렇게 완장처럼 팔에다 대죠? 다른 데는 못 잽니까? 발목은 안 되나요? 발목도 잴 수 있습니다. 예, 발목도 잴 수 있고. 근데 병원에서 기다리는데 예. 이렇게 다리 들기 좀 그렇죠. 이게 제일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제 팔이 가장 간단하게 저희가 네. 혈압을 측정할 수 있는 곳이라서 저희가 측정을 하고 있고요. 가정용 혈압계 중에서는 손목에 재는 혈압계도 있긴 있습니다. 물론 정확도가 조금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완기 혈압과 그다음에 수축기 혈압으로 나누는 이유는 혈압이라고 하는 것이 심장이 펌프질을 할 때 혈관에 미치는 압력인데 심장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완할 때의 혈관에 미치는 압력과 수축할 때의 혈관에 미치는 압력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누어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니 예. 그러면 제가 지금 주위에 약간 고혈압이신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근데 평소에 되게 그냥 뭐 살도 안 찌시고 굉장히 멀쩡해 보이는데도 고혈압이 있다고 진단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고혈압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걸리나요? 그러니까 종류가 혈압이 어떤 왜 것들이 높아지는 있나요? 건가요? 네.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고혈압은 대부분 90에서 95%는 1차성 고혈압입니다. 1차성 고혈압은 특정 원인 질환이 없이 발생되는 것으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가족력. 예를 들어서 부모나 혹은 형제들이 고혈압이 있다면 네. 본인도 고혈압이 생길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 가족력이 조심해야겠어요. 있구나. 예. 예. 그리고 이제 나이 역시 나이도 무시 못하는 요인이 됩니다. 나이가 증가됨에 따라서 혈관의 경직도도 올라가기 때문에 혈압이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염분의 섭취, 식생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도한 염분 섭취를 하는 것도 고혈압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 아유, 이제 왜 이렇게 뭐또 찔려? 나오겠네요. 뭐 과음, 다 있어, 혹시까지 다이어트식, 짜게 먹기 뭐 다 네, 있겠죠? 맞습니다. 네, 과음도 있고요. 그다음에 비만도 네. 있고 흡연도 있고. 아니, 그거 안 하는 그다음에 사람들 스트레스도 어디냐고. 있고, 운동 부족도 있습니다. 운동 부족. 운동 다 부족. 있지 뭐. 네. 그리고 네. 이제 그 2차성 고혈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런 것은 전체 고혈압의 한 5%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2차성 고혈압이 생기는 원인 질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수면 무호흡증. 그러면 예. 코골이가 좀 심한 분들이 고혈압일 확률이 좀 예, 높겠네요. 높습니다.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환자들 중에서 혈압이 있거나 혹은 또 다른 어떤 심내혈관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 콩팥 질환이 있을 때도 그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콩팥의 혈관에 문제가 있어도 또 혈압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신 질환이 있어도 혈압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부신 질환에는 저희가 이제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1차성 알도스테론증이라든지 갈색 세포종, 쿠싱 증후군 같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말 잘 알려지지 않았나 정말 보네요. 어려운데. 정말 어려워요. 세포종 이런 것도 어려운데 특히 영어 들어가는 건 더 약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쿠싱 증후군 네. 있는데 쿠싱 증후군은 어떤 건가요? 위험한 건가요? 예, 쿠싱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네. 우리 콩팥 위에 얹혀져 있는 장기인 부신이라고 하는 장기가 있습니다. 부신. 이 장기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장기인데요. 거기서 콜티졸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분비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비정상적으로 지속적으로 과하게 분비가 되면 나타나는 증후군입니다. 주로 환자들은 살이 찐다거나 그렇죠. 그다음에 당뇨가 생긴다거나 혈압이 높은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골다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통틀어서 이제 일컫는 말이 쿠싱 증후군입니다. 쿠싱 증. 그러니까 가수 어떤 이은하 씨. 뚜렷한 원인 네네. 때문에 네, 네. 고혈압이 오는 경우는 전체 5% 정도고 사실 웬만한 거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생활 습관이 나빠지면서 점차 쌓여가지고 나타나는 거네요. 예. 정말 새해에 음주 안 되고 금연 꼭 하시고 스트레스도 안 받아야 돼요. 진짜 중요한 거 같아요. 민설 씨가 그 얘기 하니까 또 스트레스가 뒷목이 그냥 뻐근하게. 분명히 작심삼일 갈 건데. 근데요, 교수님, 우리 보통 스트레스를 막 받으면 뒷목이 뻣뻣해, 골이 땡기는데 막 맞아. 이런 얘기 하잖아. 혈압 오른다. 너무 혈압 오른다. 이런 얘기 하는데 진짜 그게 혈압의 증상이에요. 혈압에도 증상이 있는 거예요, 고혈압에도? 네. 일반적으로 고혈압 환자들은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없어요. 저희가 고혈압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죠. 네. 증상이 없이 그래요? 계속 병이 진행을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뭐 두통이라든지 뒷골이 땡기는 것은 중증 고혈압, 아주 혈압이 높은 경우에는 조금 연관성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 외에는 크게 연관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뒷목 잡기 시작하면 바로 윽 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너무 슬퍼. 새해부터 우리가 그렇게 갑자기 축하를 하지 마요. 네. 아니, 네. 이게 그게 심각할 때 이게 병이 나타나는구나. 그렇지. 간처럼. 예, 아. 병이 많이 진행을 해서 심내혈관 질환의 합병증이 생긴다거나 네. 혹은 뭐 2차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기저질환의 증상으로 인해서 증상이 나타날 수는 있겠죠. 그렇구나. 예. 그 교수님 그러면은 우리 커피 있잖아요.
커피나 아니면 이렇게 깡통에 들어있는 카페인 음료 같은 걸 마시면 저는 특히 이제 좀 진한 커피를 마시면 한 번씩 예. 가슴이 두근두근 뛰거든요. 저도요. 네. 가슴 그래요? 아니 원래 따라하지 말고. 커피를 마시면 원래 그래요. 따라하지 거 말고. 아닙니까? 갑자기 마시면 그렇게 돼요. 그래 저만 네. 그런 게 아니고. 또 그게 예. 더 심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럼 커피 같은 걸 마시면 이게 두근두근 하잖아요. 그럼 그것도 혈압하고 영향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혈압을 측정할 때는 적어도 30분 전에는 커피 같은 카페인 음료를 섭취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혈압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예, 예. 예. 그리고 보통은 하루에 한 잔 정도까지는 혈압에 큰 관계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잔수가 더 늘어나게 되면 네.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교수님도 커피 좀 드실 것 같은데. 아, 예. 저도 뭐 하루에 한 잔 정도? 예. 혈압이 이렇게 좀 평소에 높으신 분들 중에요. 근데 또 주변에 보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안 하시는 분도 본 것 같아요. 맞아. 사실 저희 아버지도 혈압이 좀 있으신 편인데 현미밥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좀 병원 자주 안 가시더라고요. 예. 이런 분들이 사실 많죠. 아, 예. 보통 이제 그 종종 저희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평상시에 자기가 이제 건강 검진을 했을 때 혈압이 좀 높다 혹은 혈압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가 머릿속으로만 주의하는 예. 분들. 네. 갑자기 이제 심내혈관 합병증이 발생돼서 아이고. 응급실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로 또 특히 젊은 층에서 조금 더 맞아요. 두드러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저는. 젊을 때 혈압약을 먹는다는 게 약간 좀 그게 부끄럽나 봐요. 그래서 아는 친구도 안 먹고 내가 조절 잘하면 돼. 안 먹을. 그거 먹으면 평생 먹어야 돼. 이런 친구가 있거든요. 맞아, 맞아. 젊은 층에서 많이 나타나죠. 뭔가 진짜. 좀 자존심 상하나? 맞아.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네. 나이가 들었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맞아, 고혈압이라는 병은 나이가 있는 분들이 걸리는 병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가지고 자존심 상해요. 예. 제가 얼마 전에 또 네. 경험했던 환자분 중에 한 분은 30대 초반인데 갑자기 숨이 많이 차다고 병원으로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진찰을 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했더니 고혈압성 심부전이 와서 어이구. 심장 기능이 많이 저하되어 있던 경우였습니다. 30대 후반이면 콩팥 예. 말이죠. 신장이면 아, 심부전 심장. 예, 심장 예, 기능이 예. 많이 저하되어 있었던 분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열심히 또 치료를 해서 지금은 혈압도 조절이 잘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심장 기능도 많이 회복이 되신 분인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도 옛날에 건강 검진을 할 때 혈압이 높다라고 얘기는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방치가 되고 나면 이렇게 합병증이 생기고 나서 내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전체 고혈압 환자 중에서 혈압 조절 잘 하시는 분이랑 안 하시는 분이랑 차이가 좀 나겠어요. 네, 그렇죠. 지금 저희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를 한번 보면서 네.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은 이제 대한고혈압학회에서 저희가 이제 고혈압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발간한 책이 있는데 거기서 발췌한 그림입니다. 보시면 이제 그 인지율이라고 하는 거, 내가 고혈압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인지하는 어떤 그 비율은 1998년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약 60% 이상, 65% 정도가 내가 고혈압이 있다라고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인지율이 올라가니까 덩달아서 파란색 그래프, 파란색 선을 보시면 이렇게 치료율도 같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율이 높으면 치료율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직도 혈압에 대한 조절률은 44% 정도까지 올라와서 아직 50%에는 도달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향이 다음 그림을 보시면 성연령별 고혈압 인지 치료율의 변화를 보시게 되면 아까 보신 그래프와 패턴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남자, 여자, 공이 30대, 40대에서는 고혈압에 대한 인지율이 40%에 도달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혈압이 있구나를 인지하는 것 자체도 이 젊은 나이대에서도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인지율이 낮으니까 치료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하긴 알아야 치료를 예. 해야겠다 생각도 할 텐데. 맞습니다. 네. 이런 어떤 패턴들을 잘 보시게 되면 또 최근 10년간 이런 인지율이나 치료율에 그런 큰 발전이 없습니다. 계속 답보 상태에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우리나라에 현재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고혈압의 치료에 있어서. 그렇네요. 그럼 교수님 지금 이렇게 그래프를 보고 통계 수치를 봤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수치잖아요. 예. 그럼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도 비슷한 경향을 가집니까? 네, 지금 저런 패턴을 다들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10년간은 혈압 조절에 있어서 큰 발전을 더 이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과 유럽 등 여러 선진국에서는 이런 그 경향들, 이런 고혈압이 조절률이 더
되지 않고 있는 이런 경향들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얘기를 들어보면 미국 심장학회에서 2015년에 스플린트 연구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연구가 발표되면서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예. 보다 적극적으로 혈압을 조절하자라고 하는 예.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2017년에 미국 심장학회 고혈압 가이드라인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140에 90이라고 하는 고혈압의 진단 기준을 130, 80으로 낮추었습니다. 낮춰야 좀 예, 더 적극적으로 낮추면서 좀 치료를 더 하니까. 적극적으로 네. 하자라고 좀 더 엄격해졌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에서도 2018년에 새로 가이드라인을 제정을 했는데요. 거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기존의 진단 기준인 140에 90은 유지를 하고 있지만 초기 치료로서 고혈압 약을 적어도 2개 이상, 다른 계열의 약을 2개 이상을 사용을 해서 초치료를 엄격하게 하자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고혈압을 좀 더 적극적으로 잘 조절하자는 의미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수치가 나오고 지금 그래프가 나와서 제가 머리가 굉장히 아픈데 결론은 네. 그거네요. 이 고혈압을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다른 장기에 무리를 너무 많이 주니까 합병증이 더 심해질 수 있어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치료하라. 고혈압은 빨리 치료해야 되는 질병이다. 아주 그쵸? 정확하십니다. 이해하냐고 너무 힘들어. 새해가 됐더니 아주 우수학생 다 됐어요. 네, 진짜요. 고혈압이 참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질환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새해 맞아가지고요. 혈압도 한번 재보시고요. 혹시나 좀 높게 나오면 적극적으로 인지하고 관리하셔야겠어요. 고혈압에 대한 잘못된 상식과 오해도 이제 바로잡아 봐야죠. 카더라 통신에 울고 웃는 카더남과 인터넷 세상을 맹신하는 검색녀의 OX OX 극장. 근데 저는 지금 사실 제 혈압이 몇인지 몰라요. 근데 안 모를 수 재봤어요. 있어요. 모를 수 있어요. 안 재봤는데 네. 뭐 이렇게 높은 적이 없으니까 아마 그렇죠. 뭐 이렇게 병원 가서 한번 쟀는데 뭐 정상 범위내 이랬으니까 아마 이렇게 기억에 스쳐 지나간 게 아닐까. 저는 네. 항상 병원에 가면 거기 뭐 그런 거 있죠. 커피도 있고 율무차도 있잖아요. 먼저 빼먹어요. 빼먹고 그다음에 혈압을 재요. 그렇죠. 네네. 알뜰하게 다 쓰시네요. 네. 간 곳에 다 쓰고 와야죠. 네네. 두 분도 오늘 현명한 선택을 하시고 오늘 이제 OX 퀴즈를 그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교수님 솔직하게 첫 번째 문제 내주세요.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75세 이상에서 혈압을 조절하는 효과는 크지 않다. 근데 나이가 되면은 이게 어떤 뭐 효과가 웬만한 게 다 안 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나이가 되면은 뭐 이렇게 몸이 이렇게 막 성한 데가 없다고 75세 있을까? 이상이면 혈압 조절 효과가 크지 않다. 교수님 그럼 이 7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혈압 조절 효과가 크다 작다를 물었잖아요. 예. 그럼 7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는 혈압 조절 어떻게 합니까? 약물 치료를 아니 합니까? 그거를 여쭤보면 안 되죠. 지금 일단 OX예요. 네. 일단 네. 그리고 제 주변에 아는 75세 이상 분들이 잘 없어요. 네. 저희 할머니 계신데 이제 92이시거든요. 너무 많잖아요. 아, 이거 어려운데. 저는 지금 중간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뭐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자주 가지 못했지만 사실은 노인복지관을 많이 이렇게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대개가 70대거든요. 네. 70대 분들인데 의외로 건강하신 분들이 많아요. 얼굴만 이렇게 탁 가리면 50대인지 70대인지 구별이 안 갑니다,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장수 사회가 왔는데 이 어르신들 같으면은 혈압 조절의 효과 분명히 약물 치료를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약물 치료 효과는 조금 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젊은 사람들하고 어르신들하고 조금 소화력이라든가 흡수력이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약물 치료를 하더라도 약의 효과가 늦을 수도 있고, 약의 효과가 떨어진다. 그 얘기 하시는 그런 거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조절 오늘 효과가 하셔야죠. 크지 않다. 네. 크지 않다. 크지 않다 오네. 네. 오네. 네. 크지 않다. 저는- 왜냐하면은 그런 이유도 있고 네, 수정 씨는 어때요? 있고 그리고 네. 또 하나가 약물도 그렇지만 이 운동요법을 하더라도 운동의 효과가 조금 떨어질 겁니다. 하기야 나이 들면 근육도 효과가 잘 크지 안 않습니다.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확실합니다. 네. 저는요 그런 말 있잖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 늦었다. 저는 왜 왜 이렇게 젊어졌냐? 정말 왜 이렇게 젊어졌냐? 새해인데. 왜 이렇게 새가? 그래서 앞에 그래서 시달려가지고. 요새 슬슬 악플이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내가 이거 약간 혈압이 오르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그냥 이미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효과가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맞아요. 생각이 예. 들어요. 근데 이제 현명한 판단이에요. 노년용 뭐 어. 새로운 네네. 신약이 나왔거나 네네. 더 센 약을 처방하면은 그렇지. 혈압 관리, 혈압 조절은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어느 아니, 정도로 이렇게 뭐 약을 한 알 드시던 거를 2알, 3알로 늘리더라도 어쨌든 조절이 되면은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그러니까 듭니다. 왜냐하면 네. 갑작스럽게 그 연령대가 돼가지고 혈압 조절이 안 돼가지고 큰일이 나는 경우 뭐 이거 잘 못 들어봤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커피를 지금 뭐 한 잔 마셔 잠이 깨 그러면 저희가 커피를 또 2-3잔 마시고 이러다 보면 내성이 생겨가지고 그죠, 그죠. 나중에는 저녁에 잠 안 오고 이런 증상도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약물도 그럴 수는 있는데 요즘에 워낙 또 기술이 그거를 이제 발달됐으니까 뒷받침해줄 만한 새로운 약이 있을 그렇죠. 것이다. 신약이 있으니까 아, 저런 생각을 75세도 해주시네요. 네. 관리가 된다. 관리는 관리가 될 될 것 것이다. 같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좀 갈리네요. 이렇게. 새해부터 단합이 되지 않는 모습을. 안 된다면 너무 슬프잖아요. 네. 관리가 돼야 돼요. 교수님 정답은요? 100세 시대인데. 노년층의 혈압 조절 효과 궁금합니다. 네, 정답은 X입니다. 관리되죠. 예. 안 되면 안 돼요. 우리 엄마 드시거든요. 야. 네네. 그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65세 이상에서는 당연히 혈관이 딱딱해지니까 혈압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네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2015년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스플린트 연구에서 75세 이상의 노인 환자들만 대상으로 따로 떼어내서 분석을 했더니 적극적으로 혈압을 조절하는 그룹에서 심내혈관 질환과 사망률을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혈압을 조절하는 게 노인들한테도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그러면 있겠습니다. 그 적극적으로 조절하는 게 약물 치료로 약을 막 이렇게 그럼 약이 좀 드시게 잘, 하나요? 나이가 들어도 이제 잘 네. 듣는 약들이 많다는 네. 말씀인가요? 네, 약이 나이가 들면 저희가 또 나이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약들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네.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지만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혈압이 잘 오고 또 수축기 혈압 단독으로 수축기 혈압만 올라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항기 혈압이 또 많이 떨어지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약물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수님 궁금한 게 네. 주변에서 고혈압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은 보면 전부가 먹는 약만 있거든요. 근데 고혈압은 주사약은 없습니까? 주사약은 있습니다. 있어요? 네, 주사약이 있는데 네. 주사약을 보통 사용하는 경우는 고혈압으로 인한 응급 질환이 생겼을 때 저희가 약을 주로 쓰게 되거나 혹은 수술을 하고 나서 혈압약을 복용하지 못하는데 혈압이 많이 올라가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주사로 약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단계까지 가면 안 돼요. 굳이 주사까지 주사를 안 안 간다. 쓰는 이유는 약으로도 즉각적으로 관리가 좀 가능하고 그러니까. 편하다는 이야기이신 건가요? 네, 그리고 어차피 혈압은 만성 질환이니까 네. 계속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사를 평생 달고 맞을 순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두 번째 문제도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문제 주시죠.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병원에서만 혈압이 높고 집에서는 혈압이 정상이면 문제가 없다. 없지. 병원에서만 혈압이 높고 집에서 정상이면 문제 없습니다. 없어요. 문제 없습니다. 뭐 짧게 가죠. 문제 오늘 없어요. 문제 그러면 왜 높아요? 병원에서 심리적으로 떨리는 거야. 내가 질병이 생길까 봐. 두려운 거야. 너 어떡하지? 나 고혈압인가 아닌가 막 떨리고 다른 질병이 있는 거 아니야? 이래서 그때만 막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집에 오면 평정심을 유지해. 그럼 혈압이 낮아져. 그럼 집계 정상인 거죠. 근데 사람이 아니, 어떻게 아니지. 늘 평정심을 그치, 유지하겠어요? 그치, 살다 그치. 보면은 그죠? 그치, 네, 그치. 스트레스 받는 순간도 그러니까요. 있어요. 찬희 씨 말이 정확해요. 정확해요. 일시적인 현상인데 저도 학생 때 시험 치러 가잖아요. 네. 평소에 너무 좋은데 그날도 너무 좋은데 시험 치러 지금처럼 얼마 전에 우리가 12월에 기말고사를 쳤잖아요. 네네. 시험 치러 가면은 와, 버스만 타도 막 혈압이 오르는 거예요. 막. 가슴이 뛰고 막. 교수님이요? 문제를 내는데? 학생 때. 학생 때 근데 시험만 딱 끝나고 나면은 그렇게 편안해져요.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병원에 가는 거는 찬희 씨 말대로 긴장을 하고 부담을 갖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심박수도 올라가고 혈압도 올라가는데 딱 끝나고 나면 괜찮아요. 그럼요. 그래서 요거는 의학적인 용어로 일시적 현상. 일시적인 근데 거지. 이게 아니에요. 일시적인 네. 게 봐봐요. 학생들을 기준으로 치면은 1학기에 중간 기말 있지. 그다음에 2학기에 중간 기말 또 있잖아. 그럼 1년에 최소 4번인데 거기다가 이제 취준생 주기적으로. 되면 면접도 봐야 그치. 되지. 막 뭐도 해야 되지. 그러면은 1년에 이렇게 막 7, 8번씩 혈압이 높으면은 그러니까요. 요거는 문제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일시적인 현상이 오히려 조금 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오, 그러니까. 예리했네. 예리했어. 왜냐하면은 이게 똑같이 혈압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어떨 때는 만약에 내가 너무 혈압이 높다 이러면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는 위험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는 똑같은 가정에서나 예리한데. 병원에서나 저게 똑같아야 될것 부정적인 같아요. 마인드로 상당히 예리한 말씀을 지금. 이런 사람도 한 명씩은 있어야 된다. 그렇지. 네. 우리 사람의 몸은 오늘 건드리지 마. 아니, 우리 사람의 몸은 기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단하기에 의학적으로 진단해도 네. 자연의 신비에 도전하는 거예요. 생명의 신비에. 일시적인 거예요. 아유, 나중에 조금 결혼해봐요. 전까지는 정확하다 하다가 자연의 신비 잠대식 하다가 그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야. 남편이 문 열고 딱 들어와 컨디션 안 좋은데 근데 밥 이러는 순간 혈압이 팍 오르거든. 밥. 그런데 갑자기 시켜 먹을게 아니면 라면 끓일게 이러는 순간 다시 또 찬희 씨, 그래서 정답은 O예요. 오예요. 오야. 예시적인 거야. 왜냐하면 아직 시집을 안 가서 X야. 남편이 맨날 밥 찾으면 맨날 아니, 그게 하다가 컨디션 안 좋을 때. 혈압이 이제 빡 이렇게 되면서 컨디션 안 저는 좋을 X. 때. 이거는 일시적인 일시적인 것도 일시적인. 위험하고 그리고 이게 어떤 컨디션에 따라서 혈압이 다르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럼. 건강에 적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가? 네. 병원 가야 혈압은 되나? 어떤 상황에도 웬만하면 일정한 게 좋겠죠. 그럼요. 네. 그럼요. 사람의 체온이 우리가 열받는다고 막 38도 됐다가 기분 좋아졌다고 35도 되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극단적이야. 예시가 그럼, 극단적이야. 그럼. 아, 너무 좋은 예인데. 네네. 어떻게? 잠깐. 체온은 네. 우리 사람들은 항온 동물이에요. 변온 동물이 아니고 우리 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배웠잖아요. 생물 선택 안 해가지고 모르겠어요. 어려운 얘기 나오니까 정답 네, 됐죠. 정답 네. 공개해주세요. 혈압은 일시적인 겁니다. 이거는 O예요. O. 예, 그러면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이야. 순간 확 오르는 것도요? 네. 어머. 일반적으로 이렇게 병원에서만 혈압이 높고 집에서는 혈압이 정상인 경우를 저희가 배기고혈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또 용어가 있어요? 백이 고혈압. 배기고혈압. 배기. 그 배기가 흰 백자에 네. 옷 이자를 써서 네. 백의. 하얀 가운이죠. 그러니까 하얀 네. 가운을 어머, 보면 혈압이 나랑 같이 올라간다. 흰백을 쓰는데. 그러면 이런 분들은 뭐 경찰서에서 혹시 혈압을 재도 좀 높게 나올 수 있겠네요. 예,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백이라는 뜻이 하얀 가운이라는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보통 하얀 가운을 입고 있으니까 네. 병원에 먹으면 혈압이 높다고 해서 저희가 배기고혈압이라고 배기 얘기를 합니다. 고혈압이야. 그런데 네. 옛날에는 이제 이런 배기고혈압이 집에서는 혈압이 괜찮으니까 아까 우리 그 교수님이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자들을 장기적으로 5년 넘게 계속 이렇게 추적 관찰을 해 보니까 이런 환자들이 나중에 고혈압도 잘 생기고 고혈압 합병증도 잘 생긴다라고 하는 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배기고혈압이 있는 환자들은 주기적으로 혈압도 측정을 잘 해야 되고 생활요법도 충실히 잘 이행을 해서 혈압 관리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보시는 배기 고혈압 환자분들도 뭔 소리야 병원 가서 잠깐 높게 나오는 건데 이게 무슨 배기 고혈압 아유 하실 것 같아요. 이게 솔직히. 근데 이거 방치하면 안 네. 되는 거잖아요. 예. 고혈압이 무서운 게 합병증이잖아요. 다른 장기들에 무리를 맞습니다. 주는 거. 그게 예. 제일 무서운 거니까 네. 병원 가야겠네요, 저도. 혈압이 한 네. 번만 오른 사람 있어도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는 것 같네요. 계속해서 혈압이 오르니까 그만큼 뭐 약간 일시적이더라도 좀 관리를 해야 체크를 돼요. 하시고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아니 안 그래도 검색을 해보니까 배의 고혈압, 가면 고혈압 이런 단어가 있네요. 가면? 그러면은 가면? 이런 분들의 진짜 혈압을 측정할 때는 뭐 이렇게 하루 종일 혈압을 재봐야 되는 건가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병원에서 왔을 때만 재는 혈압은 아까 말씀하셨던 배기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집안에서의 혈압이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환자는 혈압이 되게 높게 계속 측정이 되겠죠. 그다음에 가면고혈압이라고 하는 거는 병원에서는 혈압이 정상인데 집에서 높은 경우입니다. 반대로. 그런 환자들은 또 병원에 오면 혈압이 정상처럼 보이니까는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24시간 활동 혈압이나 아니면 가정 혈압을 측정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이제 드디어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 봅니다. 교수님 문제 주시죠.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양팔 혈압이 다를 때 높은 것을 선택한다. 양팔이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근데 제가 왜 헬스장 가가지고 이제 근육 같은 거 측정을 해보면 저는 이제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 근육이 훨씬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양팔이 좀 다를 수도 있구나. 근육도 다르니까 양쪽이. 그죠. 예. 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네. X예요. X예요. 그러면 무조건 낮은 X 걸 같은데. 낮은 걸 선택해요? 아니 평균치를 해야 돼요. 평균치로.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X. 이렇게 신입생 선발할 때도 보면은 면접이나 실기 시험을 치르잖아요.
그럼 최고점과 최저점은 빼고 평균점을 선택하거든요. 아. 근데 통상적으로 아마 유추해 보건데 혈압을 이렇게 탁 측정했는데 정상치에 가깝다 하면 문제가 없는데 지나치게 높다든가 지나치게 낮다 하면은 양쪽 팔을 해볼 수도 있고 그랬다면은 평균치를 잡아야지. 또 하나가 우리가 오른팔잡이, 왼팔잡이가 있잖아요. 네. 그럼 팔의 굵기도 다르고 혈관의 굵기도 다를 거고 힘도 다른데 어떻게 한쪽 팔만 재어서 높다 낮다를 하느냐 그거는 틀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평균치를 잡던가 아니면은 다른 정밀한 검사가 있어야지 단순히 높은 것만 인정하는 거 그거는 불합리해요. 과학이 그러게 아니에요.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이런 배의 고혈압, 가면 고혈압일 경우에는 24시간 내내 혈압을 측정한다든지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양팔도 평균을 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렇죠. 네. X예요, X.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라고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고혈압을 너무 우습게 보지 말아라. 적극적. 그리고 아까 제가 순간 오르는 거, 저 이거 그냥 신경 안 썼거든요. 근데 그것도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 보니 양팔 중에 높은 걸 선택해서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원래 우리 시험 칠 때도 뭐 영어 80점, 국어 100점이면 100점 맞았어. 그럼 이렇게 그렇게 하잖아. 얘기하잖아. 그렇게 얘기하지. 그럼. 아니 근데 저는 그 양팔을 잰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양팔이 다르다는 것도 처음 알아서 이게 주기적으로 잘 돌아야지 똑같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 높은 곳에 잰다는 거는 말이 좀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네. 평균치를 내야 네, 된다. 평균치를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각심을 네. 위해서는 약간 찬희 씨 말처럼 그렇지. 높은 거를 취해서 요게 내 기준이다 생각을 하고 좀 관리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아, 요거는 저도 사실 좀 궁금해지네요. 교수님, X, 정답은요? 네,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그렇죠. 뭐야? 오늘 교수님의 포인트는 적극적 관리예요. 이런 관리해야 정말 돼. 우수 학생이지 않습니까? 아, 예, 아주-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예, 파악하는. 네.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요. 아, 가족력이 있어서 머리가 지금 팡팡 돌아가고 있어요. 예, 혈압을 보통은 처음에 우리가 잴 때는 양쪽 팔을 같이 한 번씩 재보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팔의 혈압이 차이가 있을 때는 높은 쪽을 선택해서 자기의 혈압으로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 높은 혈압이 나왔던 팔로 계속 혈압을 측정하면서 주기적으로 경과 관찰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보통은 뭐 오른손잡이, 왼손잡이에 따라서 이 팔 혈압이 좀 다르거나 한가요? 예, 보통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거를 연구를 한 경우가 있었는데 네네. 그렇지만 양팔의 오른손잡이나 왼손잡이에 따른 혈압 차이가 통계학적으로 크게 의미가 있게 나오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퀴즈 3개 풀면서 고혈압에 대한 잘못된 상식과 오해 제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확실히 근데 이게 가족 중에 좀 고혈압 때문에 신경 쓰시는 우리 백천희 씨를 따라갈 수가 없네요. 고맙습니다. 따라갈 수가 오늘 퀴즈 왕이 됐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 모두. 네. 적극적으로 네, 관리하겠습니다. 일가친척 모두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그래, 네. 고맙습니다. 와, 고혈압 이겨내겠습니다. 네네네. 아니 근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혈압을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되는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고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사망률에 미치는 기여도가 1위인 아주 중요한 질환입니다. 또한 평균 수축기 혈압을 이만큼 떨어뜨리면 허혈성 심질환을 7%를 예방할 수가 있고요. 뇌졸중을 10%를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국내 연구를 보면 심내혈관 질환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고혈압을 꼽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고혈압을 잘 치료를 해야지만이 이런 합병증을 예방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지금 제가 그림을 네. 보여드리는데 다양하다. 이런 그림을 보면 생각보다 머리, 다양하다. 눈, 심장, 네. 콩팥 그리고 여러 가지 대동맥이라든지 말초혈관까지 고혈압이 영향을 안 미치는 곳이 없습니다. 온몸에 온 장기에 다 영향을 미치네요. 결국에는 잘못하면 죽는다. 어허, 무섭다. 네. 와, 고혈압 이거 진짜 하나가. 무섭네. 네. 와. 야, 오장육부에 영향을 안 미치는 하기야 뭐 우리 몸에 혈관이 없는 곳이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죠? 혈관이 네. 없는 곳이 없죠. 이렇게 아니, 생각하면 또 맞는 예. 말이네요. 네. 그러면 선생님 제가요 이 합병증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 임신을 하고 나니까 임신을 했더니 고혈압이 생겼다. 뭐 이러면서 임신성 당뇨도 맞아, 뭐 위험하지만 맞아요. 고혈압도 진짜 위험하다고 그래서 관리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럼 합병증에 속하는 거예요? 임신하고 나서의 고혈압. 임신에 대한 고혈압의 어떤 그 분류가 보통 4가지로 저희가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신과 상관없이 원래부터 고혈압이 있었던 경우, 즉 임신 20주 이전에 고혈압이 진단되거나
혹은 이미 고혈압 약을 먹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임신의 관련성보다는 만성 고혈압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임신 20주 이후에 새로 고혈압을 진단받았다. 네. 그러면은 임신성 고혈압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임신이 그 이전에는 증상이 없었는데 임신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혹시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다시 돌아오나요, 혈압이? 보통은 그런 경우에 한 12주를 저희가 기다려 볼 수가 있고요. 12주? 12주가 지나서도 출산 후에 12주가 지나서도 계속 혈압이 높다면 만성 고혈압으로 진행된 경우라고 생각해 볼 수 당뇨, 있습니다. 임신성 당뇨랑도 좀 비슷하네요. 아,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약을 네. 먹을 수 있어요? 저도 이게 제일 궁금한데 임신을 하면요 제일 중요한 게 감기약도 하나 제대로 못 먹거든요. 그렇지. 그런데 고혈압 약이라고 하면 왠지 독할 것 같은데 이게 임신을 했는데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태아에 이상이 없어요? 네,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임신했을 때도 쓸 수 있는 안전한 약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들을 가지고 혈압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요. 네네. 만약에 이 혈압을 그냥 놔두었을 때는 네. 우리가 태아에 영양을 공급하는 태반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태반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태아의 성장도 저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압 조절이 중요할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고혈압을 놔두고 그대로 치료를 안 하고 당백뇨까지 발전을 하게 되면 그때는 임신 중독증이라고 하는 정말 과거에 위험하죠. 지금은 전자간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병까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혈압 조절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새해가 들어서 나이를 한 살 더 먹었는데 아직 시집 못 갔는데 만약에 이럴 때 나이가 있는 분이 이게 임신을 해서 이게 그러면 고혈압이 올 확률이 더 높나요? 혹시 임신부터 그럼 하시려고? 아니 그런데 혹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고령일수록 그것도 더 축복일 잘 수 나타나요. 있어요. 네네네. 네. 고령일수록 이게 만약에 임신을 하게 되면 고혈압이 올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나요? 네, 일반적으로 고혈압이 생길 수 있는 영양과 거의 비슷한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특히 또 쌍둥이인 경우도 잘 생긴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나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고혈압이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교수님, 순환기 그러면은- 내과에 좀 이렇게 훈남 교수님들이 계시다면은 네, 좀 기다리고 계시니까 네, 이렇게 우리가 네. 일반적으로 얼른 행복해지세요. 우리 일반적으로 주변의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요. 고혈압이라고 하면은 치료라는 생각을 잘 안 가져요. 맞아. 제 주위에 보면은 고혈압을 매일 약을 먹고 하는데도 치료라는 생각을 잘 안 약간 가지고 좀 노안처럼 생각하시는 관리라고 거죠? 생각해요. 네, 네. 고혈압은 관리해야 된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문제가 있었을 때 병원에 가면은 그 약은 다 병원에서 처방해 준 거잖아요. 그럼 대충 관리는 뭐고 치료는 뭡니까? 예를 들면 고혈압으로 가면 약을 며칠분 줍니까 병원에서? 한 달치요. 네, 저는 한 달치? 아,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한 달치 약 한 떨어지면 또 갑니다. 달치를 드리고 네. 보통은 이제 아주 혈압이 조절이 잘 되시고 합병증도 별로 없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최대 3개월까지 저희가 약을 처방할 수 있습니다. 3개월도 가능해요. 3개월까지. 아, 그러면은 관리만 잘해도 요거를 일단은 치료를 하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단 고혈압은 어떤 심내혈관에 합병증이 없다면 기본적으로는 조절을 하고 있는 관리하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그렇죠, 같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어떤 심내혈관에 합병증이 발생돼서 병이 이미 생긴 경우에는 그럴 때는 그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고혈압 조절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도 병을 치료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합병증 때문에라도 고혈압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니까 합병증이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합병증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증상이 좀 나타나면 인지를 할 텐데요.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고혈압의 합병증이 나타나더라도 거의 증상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거를 인지하기 위해서는 기본 검사나 권장 검사를 꼭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 검사에는 혈색소 검사라든지 콩팥 기능 검사, 그리고 전해질 수치 검사, 그다음 당뇨 검사, 고지혈 검사 같은 혈액 검사들이 있고요. 아, 네. 또한 단백뇨를 측정하기 위해서 소변 검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심비대를 측정하기 위해서 심전도 검사나 혹은 엑스레이 검사를 시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혈액이랑 소변으로 기본 검사는 다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뭔가 말씀은 되게 막 어려운데 이게 좀 두 방울 정도로 다 네. 되는 거네요?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1월이지만 겨울이잖아요. 그 사계절 우리 기온차가 심하니까 겨울에는 혹시 이 고혈압이 더 위험하거나 뭐 더 심각해지지는 않습니까 겨울에는? 네. 그래서 어르신들 왜 조심하라고 그죠? 그러니까 네, 모자 맞습니다. 꼭 쓰고 다니시고. 맞아 모자 쓰라고. 네. 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상식대로 혈압도 겨울철에 더 올라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국내 한 연구를 보면 여름철에 비해서 겨울철에
약 수축기 혈압이 5 정도 더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런 그 혈압 조절을 잘 안 하거나 내가 고혈압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특히 좀 더 조심을 하시고 꼭 혈압 체크를 한 번씩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교수님께서 그 고혈압도 단계별로 있고 또 이 합병증에 따라서 치료법이 달라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우리 교수님은 또 관리하면은 낫는다. 굳이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 뭐 여러 설이 있잖아요. 도대체 그러면 약물 치료는 언제부터 어떤 병일 때부터 이렇게 먹어야 되나요? 네, 약물 치료에 대해서는 제가 준비한 그림이 있는데 같이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면은 이제 저희가 약물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 거에 대한 치료 방침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꼭 지키는 건 아니지만 대한고혈압학회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1기 고혈압, 즉 혈압이 140에 90 이상인 경우에는 위험 인자가 한 개라도 있으면 약물 치료와 생활요법을 같이 병행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 생활요법은 이제 평소에 생활 습관을 좀 올바르게 가져라. 운동하고. 올바르게 우리가 가자. 다 아는 그거.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채소 위주로 먹고. 네. 술, 담배 끊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위험 인자가 뭐 1개 이상 되게 되면 약물 치료를 들어가야 되고요. 2기 고혈압 같은 경우는 모든 단계에서 약물 치료가 같이 병행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여기 있는 위험인자가 어떤 것들인지를 좀 봐야 될 텐데요. 고혈압 전 단계여도 위험인자가 0개면 평소 생활 습관만 잘 관리하면 좋을 테고 생활요법에 약물 치료를 위험인자가 많다면 병행을 하게 됩니다. 이 위험인자도 뭐 그런 거겠죠? 네. 배변, 비만, 맞습니다. 스트레스. 나이도 있고요. 아, 예, 맞습니다. 나이도. 네, 나이. 흡연, 비만, 네. 그리고 고지혈증, 네. 그리고 당뇨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웬만한 건 다 갖고 있거든요. 부자예요. 고혈압 굉장히 위험군이고. 아까 저 그림에서 그러면 네. 제가 봤을 때 주황색 정도. 아, 주황색 정도 노란색이나 지금 주황색 약간 정도. 약물 네. 복용 이 전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데 생활 식습관이 좀 안 좋기 때문에 특히나 걱정을 하면서도 이게 쉽게 안 고쳐지거든요. 근데 저는 제일 무서운 말이 있어요. 고혈압 약은 한 번 먹으면 끝까지 먹어야 된다. 맞아, 평생 맞아.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된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안 드시는 분들이 아니, 안 많으니까요. 먹고 싶죠. 그리고 제가 네. 알약을 못 먹어요, 잘. 잘 못 삼켜요. 고기는 그렇게 삼키는데 알약을 잘 못 삼키는데. 무덜뼈를 그렇게 항상 안 드시면서 삼키는데. 근데 문제는 진짜 이게 맞는 말인지 주변에 보면 TV로 보면 가끔은 식습관을 개선해서 뭐 안 먹는 분도 계시는데 진짜 한 번 먹으면 끝까지 먹어야 돼요. 네, 제 환자를 한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때까지 혈압약을 끊은 환자가 딱 한 분 계셨습니다. 이제까지요? 와, 네. 지금 진짜 거의 뭐 몇천 명의 환자를 예. 보신 거 아니에요? 그분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하셨냐면 혈압약을 드시면서 체중도 거의 한 10kg 가까이 빼시고 술, 담배 다 끊으시고 그다음에 도시락도 계속 싸가고 다니시면서 저염시기를 잘 지키셨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잘하는 분이 애초에 그러면은 살도 좀 안 찌고 고혈압 안 걸리셨으면 될 텐데. 예, 소 있고 이야, 애양간 네. 고친다고. 근데 예, 진짜 그렇게. 제대로 완전 리모델링을 예, 제대로 그렇게 해서 하셨네요. 하셨는데 네. 안타깝게도 3년이 지나고 나니까 다시 또 살이 찌시고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 하시고 담배도 한 번씩 피우시고 하더니 또 혈압이 높아져서 다시 오셨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고혈압 안 걸리게 진짜 살려면 혼자 살아야 돼. 산속에 들어가서. 나는 자연인이다. 교수님 나는 아까 뭐 자연인이다. 이렇게 치료하는 환자 중에 한 분이 치료를 받고 관리를 하다가 약을 끊으셨다 했잖아요. 그분 이야기 조금 자세히 해주시죠. 왜 이렇게 많이. 주변에 이렇게 약 끊고 싶어하는 분들 계시죠? 그렇죠. 네, 사회생활 네. 못해요. 일단은 그분이 기본적으로 오셔가지고 혈압이 높았기 때문에 예. 혈압약은 저희가 같이 병행을 했었고요. 예. 혈압약을 드시면서 이제 이런 생활요법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서 이제 잘 지키시도록 하고 약은 꾸준히 드셨는데 이제 약을 잘 드시면서 생활요법을 잘 하시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중도 빠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저염시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식생활도 잘 개선을 하시고 나니까 혈압이 조금씩 떨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같은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혈압이 120, 그 다음에는 또 110, 그 다음에 정상이네요. 100까지 떨어지는 거죠. 이 그 혈압이 먹- 너무 많이 떨어지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혈압이 되면 어떻게 약 해요? 먹으면 그러다가 큰일 저혈압이 될 수도 나요.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러면 약을 조금 줄여봅시다라고 네네. 말씀을 드렸고 네네. 약을 단계적으로 조금 줄였는데도 혈압은 잘 유지가 됐었고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약을 완전히 다 끊고 나서 또 괜찮은지 한 6개월 정도를 제가 지켜봤습니다. 그랬더니 혈압이 잘 조절이 되길래
이대로 잘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약을 끊었었던 케이스가 그럼 있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고혈압 약을 계속 먹다 보면 언젠가 저혈압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만 전문의가 있기 때문에 네, 항상 그렇죠. 체크하는 게 중요한 거고 맞습니다. 약을 끊었다고 해도 방심하지 말고 꾸준한 정기 검진 이게 필요한 거네요. 아니 근데 둘 중에 하나네요. 약을 계속 먹느냐 아니면 정말 계속 저염식을 하고 관리를 하느냐. 산속 가서 사느냐. 새로 태어나느냐. 그렇지. 네. 야. 정말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느껴보게 됩니다. 네. 생활 습관 중에서도 특히 고혈압 관리에 가장 중요한 생활 습관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결국 아주 좋은 생활 습관은 고혈압 약 한 알 정도의 혈압 강화 효과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하루에 티스푼 한 스푼 정도의 소금을 섭취해라. 즉 염분 섭취를 줄이라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약 12g 정도의 소금을 섭취한다라고 합니다. 하루에. 그래서 그거의 절반 정도까지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금 섭취를 줄여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흡연을 하시면 안 되겠죠. 역시 금연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술을 작게 드셔야 되는데요. 술을 하루에 2잔 이하로 드시라고 권고를 합니다. 2잔요? 예. 맥주를요? 예, 여기서 잔은 네. 잔이 지금 중요합니다. 예, 잔이 네. 중요합니다. 잔 이만큼. 네, 그래서 그 술에 맞는 잔에 2잔입니다. 그래서 맥주잔 같으면 맥주잔으로 2잔이고요. 소주 같으면 소주잔으로 2잔입니다. 저 얼마 전부터 소주를 글라스로 글라스로 드시는. 아유. 제가 네. 환자분한테 하루에 2잔만 드시라고 했더니 네. 그 다음에 오셔가지고는 글라스로 소주를 2잔씩 마셨다라고 얘기해요. 집집마다 글라스가 다르거든요. 그렇게 아무리 하시면 안 됩니다. 교수님이어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 좀 열받으시겠네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 맞습니다. 네. 예, 예, 그리고 예. 그다음에 이제 채소, 과일, 그다음에 채소, 유제품, 과일. 견과류 잘 드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역시 체중 감량. 본인 체중의 한 10에서 10% 정도를 감량하시라고 권고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할 게 많다. 새해 지금 우리가 할 게 너무 할게 많네요. 많아요. 그다음에 운동이죠. 운동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운동은 땀이 날 정도의 중강도 이상의 운동으로 하루에 30분 이상 일주일에 5에서 7회를 하라고 합니다. 매일 해야 되는 네, 거예요. 거의 매일 매일. 땀을 흘리라는 예.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냥 산에 갑시다. 산에 가서 매일 산 타면. 하면서 생식하고 네, 두 분이 이제 같이 금지하고. 사는 건가요? 나 싫어.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게 이렇게 예. 생활 습관 속에서 좋은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은 좀 더 조심해야 될 게 많잖아요. 뭐 그분들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아직 합병증이 없으신 분들은 예. 지금 잘 관리를 하고 계신 거니까 지금처럼 열심히 생활요법 하시고 약 잘 드시면서 관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합병증을 체크하기가 증상을 따라서는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기본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이미 합병증이 생긴 고혈압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합병증이 재발하거나 합병증이 진행되는 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예. 주치의와 잘 상의해서 생활요법과 약물 치료를 잘 유지하셔가지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뭐든지 좀 익숙해지면은 이 무심해지기도 쉽잖아요. 이 고혈압 때문에 병원 다니시는 분들도요. 처음에는 매달 꼬박꼬박 가시다가도 어느 순간 또 무심해지고 관리에 좀 소홀해지기 쉬울 텐데 새해 맞아가지고 한 번 더 다잡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한 줄 처방전도 지금 만나볼게요. 오늘의 한 줄 처방전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렇죠. 그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를 알자, 적을 알고. 아, 예, 맞습니다. 먼저 자신의 혈압을 알고 우리가 고혈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면 혈압 조절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혈압 측정을 함으로써 나의 혈압을 잘 알게 되면 그것이 바로 혈압 조절의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내 혈압은 얼마나 되는지, 평소에 본 변동은 없는지, 관리는 잘 되는지 지피지기가 이 혈압 관리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공개 클리닉 웰이 준비한 퀴즈 내드리고요. 선물도 나눠드리는 시간이죠. 저희가 또 새해 맞아서 푸짐한 선물들 많이 준비했는데요. 퀴즈 맞추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립니다. 카카오톡 채널에서 공개 클리닉 웰 들어오셔서 채팅방에 정답 보내주시면 돼요. 오늘도 그러면 우리 크리스탈 백수정님께서 문제 주시죠. 네, 우리 혈압을 잘 아는 것이 혈압 관리의 그 시작일 텐데요. 그렇다면 정상 혈압 수치는 도대체 얼마일까요? 입니다. 자, 1번 120에 80, 2번 130에 막 90, 3번 140에 100. 아유, 네. 아유, 쓰러지신 높아요. 분들이. 네.
정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네. 정답 저희 공개 클리닉 웰 카카오톡 채널 채팅방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도요, 이 본인 혈압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분들은요, 새해 안 그래도 목표 딱 세울 때잖아요. 내 혈압 잘 관리하기, 내 혈압 알아보기도 체크리스트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좀 가벼운 운동도 해보시고요. 또 새해 맞아서 음식도 좀 싱겁게 드시고, 너무 춥지만 않으면요, 가까운 곳 산책도 한번 하면서 새해 맞아서 건강 관리 해보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도 공개 클리닉 웰은요, 이렇게 건강한 소식들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교수님 빼고.